공동부유를 잘못하면 4,5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디폴트는 뭐 거의 터무니없는 소리다라는 관전 포인트를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중국 경제를 들여다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이게 중국이 경제 위기급의 금융 위기급으로 시스템적 붕괴로 연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보이고 원래부터 중국 경제가 뭐 14%대의 고성장을 하다가 뭐 10%대, 최근에는 5%대, 또 내년에는 뭐 4%대로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는 이제 저성장 고착화? 저성장도 아니죠. 5%, 4%면 아직도 상당한 고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그런 중국 경제의 경로 속에 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더 등장하는 저는 그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민영 이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연쇄 디폴트 위협에 놓인 이런 상황은 어쩌면 시진핑의 큰 그림 아니겠는가, 의도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히 이런 얘기죠. 국영 부동산 개발업체가 결과적으로 이런 디폴트 위기 상황 혹은 재정이 어려워진 그런 기업들을 인수합병해서 국영화하는 그런 수순을 그리는 큰 그림 하에 놓여져 있는 시나리오 아니겠는가라고 보고 있는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공동부유라는 시진핑 주석의 철학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결과적으로 부동산 경기 중심으로 중국 경제를 언제까지 성장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양극화 이걸로 인해서 부의 양극화가 너무 크게 벌어지니까 공동부유라는 또 중국 체제의 어떤 이념과 너무 벗어나는 과정이니까 그걸 막기 위한 그 그림 속에 이런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들을 국영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이 시나리오다라고 해석하는 경향도 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혹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과장인데요. 이건 과장이고요. 그래서 뭐 중국이 그럴 정도로 스마트하고 머리가 좋을 것 같으면 네. 뭐 이런 사태를 안 만들죠.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신 거의 전제는 중국은 마음 먹으면 민영회사를 꼭 부도내에서 인수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집어내놓으라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부도를 내 가지고 인수를 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사후적으로 시나리오를 끼워 맞춘 거고. 네. 지금 이제 공동부유 자체를 조금만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공동부유는 아젠다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시진핑 1기, 2기 10년 집권할 때 뭐 정치인들한테 중요한 것은 국민을 설득시키는 비전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10년의 비전을 뭐를 내걸었냐면 중국의 꿈, 차이나 드림을 걸었어요.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이 있으면 중국엔 차이나 드림이 있다. 그 부제가 뭐냐면 위대한 중화 민족의 부흥. 14억 인민들은 가슴 뛰는 아젠다를 하나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라, 뭐 나라의 충성이라 이러는데 이게 중국이 아니라 세계를 아우르는 뭐 이런 게 오니까 박수치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꿈에 가기 전에 썩은 사과는 골라내야 된다.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그래서 시진핑 집권 5년 동안에 1기 5년 동안에 440명 가까운 차관급 이상의 부패 관리를 처단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카타르시스를 느꼈죠. 그런데 문제는 그 440명이 관상 결탁을 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쫄았고 그 돈들이 해외로 대거 도망을 간 거죠. 그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후반 5년 동안에는 이제 그 중국의 꿈의 아젠다가 좋았고, 근데 문제는 듣기 정권으로도 10년 가면은 이제 이게 싫어지는데 중국은 이제 주석이 5년 임기 한번 연임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헌법을 고쳐가지고 자기가 3년임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거죠. 뭐 중국의 꿈 좋은데 내 생활 나아진 거 있나? 여기에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생겼고 정치에서는 그걸 못 바꾸면 집권의 정당성, 합리성이 없어지죠. 네. 그래서 만들어낸 새로운 아젠다가 바로 공동부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꿈, 그거 우리 열심히 했지만 너 생활에 뭐가 도움되냐면 다 같이 잘 살자.
그래서 이거 단을 확 인민어 수준으로 낮추니까 이건 make sense 해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도 똑같이 이게 썩은 사과 혼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걸린 것이 바로 독과점으로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부동산 사교육 플랫폼이 이제 걸린 거고. 네. 그러나 문제는 이 세 개의 산업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MZ세대 플러스 또 중국이 앞으로 가야 되는 중요한 이제 산업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의 도시화율이 65%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도 뭐 10년, 15년은 더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너무 정치 아젠다에 몰입해서 세게 했던 거죠. 네. 그래서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정책은 한 1년 정도 하고 나면 다 이게 시들게 되는데 그때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데 2021년 이후에 한 3년 동안 그대로 와버린 거죠. 그래서 그 정책 과잉이 만들어낸 부작용이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로 놓고 보면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중국이 이제 부동산으로 중심으로 성장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엉터리입니다. 중국의 뭐 한국의 모든 언론에서 보면 중국의 부동산이 GDP의 30%를 넘어가고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나 중국의 부동산의 GDP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에 12% 가장 높았을 때 15%예요. 엄청난 과장을 누가 한번 쓰면 계속 베껴 쓰는데 그거 잘못됐고 지금 중국은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이 50%고 제조업이 한 30% 뭐 그 정도 돼요. 그래서 부동산이 중국 경제를 만들었고 그렇다는 것은 그건 이제 엉터리인데 네. 계속 같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국유기업화를 하기 위해서 부도를 냈고 이런 것은 네. 중국의 체제를 보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그 공동부유는 정말 하겠다는 것이나 공동부유를 잘못하면 4,5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중국이 모택동 집권하고 나서 이제 공동부유를 하겠다고 대약신 운동을 하죠. 거기에 1, 2차 대전에 세계에서 죽은 군인의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하냐? 그건 아니고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꿈 최근 10년 동안에 뭐 그게 뭐냐? 예. 아젠다죠. 그래서 공동부유라고 하는 것도 정치적인 아젠다이지 그걸 뭐 정말로 FM대로 실행한다? 제가 볼 땐 그건 아니고 네. 초기 집권 5년에 부정부패 단속했듯이 초기 5년 동안에 국민들한테 뭔가 어필할 수 있는 이제 그 이벤트를 한 것이 바로 그 독과점 산업 세계 이것을 손을 본 거고 그건 제가 볼 때는 금년 7월 달로 끝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중국 이게 맞는 것도 51%지만 틀린 것도 49%가 있다. 네.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랑 좀 개인적으로 예.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좀 예.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되짚어 보고 싶은 생각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은 특히 중국이야말로 규제가 그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굉장히 크겠구나. 앞에 말씀하셨던 그 레드라인 규제를 도입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말 그대로 침체되기 시작했었고 그런데 최근에는 또 이런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연쇄 부도 위협이 또 등장하니까 규제를 소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또 가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도 다소 완만하게 조금 회복되는 흐름도 나타나는 것을 보면 역시 부동산 규제책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많이 뒤흔드는 그런 능력이 있구나. 역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답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한 가지 소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동안 이제 시나리오로 제기했었던 게 국영화의 니즈는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렇게 소위 이런 거죠. 제초제를 이렇게 뿌려서 잡초만 잡고 싶은데 애써 죽여서는 안 되는 꽃들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그림은 분명히 있고 국영화를 이루기 위한 그림이 있고 공동부유라는 그 아젠다를 던져서 그걸 이루기 위한 그거는 큰 그림에 해당되지만 이렇게까지 중국 경제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할 만큼 우려될 만큼 디플레이션 우려될 만큼 이런 상황까지 또 치닫게 되고 왜냐하면 이 국영 부동산 개발 업체들도 역시 힘들어진 상황이 또 똑같아졌으니까
이런 것까지 큰 그림은 아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의도고 의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의도 이상의 실수도 있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국 경제는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 컨트롤 하는데 네. 중국은 확실하게 보이는 손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을 우리하고는 사실 다르게 봐야 돼요. 그걸 이제 카오스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중국은 이제 규제를 풀면 시장이 화랑이고 그렇죠. 화랑이 되면 말씀하신 이제 빈부격차나 고소득, 뭐 저소득이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정부가 손을 대면 바로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죽어버리면은 이거를 다시 리커버할 때 네. 정부가 다시 들어가서 규제를 풀고 네. 규제를 풀면 다시 올라가는 이제 중국말로 하면 이제 환란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네. 그 활성화된다 환라고 네. 이제 혼란하다고 하는 이제 란자인데 환란 사이클이 중국 경제를 보는 건 핵심이고 지금 그렇게 놓고 보면 2021년, 22년, 23년, 24년을 놓고 보면 21년이 바로 정부가 이제 손을 댄 그런 상황이고 22년이 이제 죽어 들어가는 상황이고 23년이 이제 정부가 다시 수습을 하려고 하는 단계고 아마 내년이 되면은 다시 살아가는 네. 그 4년 사이클에 지금 놓고 보면 세 번째 단계에 와 있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일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제가 정말 수년 동안 여러분들께 강조하면서 드려왔던 이야기입니다. 돈 벌 때는 정말 어렵게 소위 피땀 흘려서 돈을 버시지만 정작 그 번 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단순히 저축해야 되는 건가? 저축 이외에 이 돈이 돈을 벌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접근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 경기를 판단하고 이 경기가 달라지는 국면에 어떤 형식으로 나의 돈을 들고 있을지 그런 것을 스스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부의 기회는 분명히 있고 그 부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 흐름을 명확히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 과정이 여러분께 그 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움이 되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